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오늘 아마 저 많이 걱정했는데 많이 와주셨어요. 여기 와주신 분들은 성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게 사시는 거 좋습니다. 예, 오늘 신지영 선생님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지영 선생님 뭐 다 잘 아시죠? 제가 알기로 어떤 교수님들보다 학생들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고 또 실천해 오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학생 초청하실 때도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모시고 너무 신지영 선생님이 사실 좀 음운학자 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라서 이분이 음성학을 하셨다는 게 가끔 착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정말 신지영 선생님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와 음성학 전공을 결합한 아주 진국을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저희 유니버시티 플러스는 주로 이 말과 언어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번에도 또 저기 수요에 고미수 선생님이 와서 열알기 가지고 또 해줄 예정이고 그래서 이 세 분의 어떤 강의가 좀 굉장히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원 선생님 뭐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충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매우 그 이력에서 빛나는 사항은 거의 뭐 2005년 이후로 계속 석탑 강의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약간 질투도 나는 그런 선생님의 이력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저도 좀 들으면서 열심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영 선생님 강의에 응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재영 선생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이 바로 끝난 다음 날이라 조금 걱정은 했어요. 잡을 때는 시험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중간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시험 다음 날 이렇게 하다니 굉장히 용감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안 와도 저는 5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5명보다 몇 배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냥 제가 슬라이드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책의 이제 몇 곡지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고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했던 거는 2014년 딱 3년 전입니다. 3년 전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오피니언 마이닝 워크숍이라는 곳에서 어떤 강연을 일반 사람들에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그런 개념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까지도 책을 안 쓰면 제가 또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뭔가 지원금을 받아야 책을 쓸 거다.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금을 신청했고요. 코어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안에 꼭 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쓴 책이니까 책이 나오면 꼭 오신 분들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해서 책을 한 권씩 내년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책이 나오면요. 꼭 저기 명단 있으시니까요. 제가 읽지 않고 꼭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꽉 찼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네, 여러분들 적당히 와주셔서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군요. 그 폰트를 안 맞춰가지고 폰트가 좀 많이 깨졌는데요. 중간에 슬라이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도 양해해 주세요. 어떻게 슬라이드를 구성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자료집을 좀 나눠드릴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자료집을 만들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한 100몇십 장이 되는데 그거를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건 환경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자 중에 한 친구가 토파보기가 뭐냐, 혹시 오자가 났나, 이 공고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기초교육원에서도 혹시 오자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토파보기는 샅샅이 이제 뒤져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2번 할 건데요. 네, 경기를 이제 여러분이 관전하게 될 거예요. 언어 표현들이 벌이는 경기를 관전하는 게 오늘의 이제 주요 여러분의 할 일이고요. 그 관전은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되, 관전을 하려면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대선 토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평론가들이 결국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니까 여러분이 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죠. 의미 있게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프롤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2 사람은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가끔씩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뭘까? 눈꺼풀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깝게 있는 듯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2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말을 할 때하고 들을 때하고 너무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사적 맥락, 그 다음에 내 역사,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입장이 너무 달라서 개인의 상황 맥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 속에서, 나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들을 때는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 맥락과 이런 것들 속에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라고 말해서 A라고 전달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A가 A로 갔는지 A가 정말 엉뚱한 걸로 갔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전달이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보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한테 굉장히 관계되는 건 민감하게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민감도의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갈등이 생기거나 불통이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내가 실망을 하거나,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은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감수성을 갖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듣는 사람은 둔감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둔감한데 듣는 사람은 자기하고 관련되니까 너무나 민감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소통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원래 2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면 소통이 안 되겠죠.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 소통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소통이란 아마 이 평행선을 달리는 2 사람의 생각이 각도를 약간 바꿔서 서로 만난 한 점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렴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건 산수잖아요. 수렴을 하려면 한 사람만 바꾸는 것보다는 각도를 둘이 바꾸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소통이 이루어질 거예요.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전하는 줄다리기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관점들을 생각해 가면서 뭔가
빨리빨리 수렴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저 사람과 나의 수렴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을 할 때는 대체로 저도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국어학자다 보니까 언어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에 들어가서 저희 남편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고빈도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학자로서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의 감수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말을 들을 때는 하는 사람의 감수성으로 들어보자. 이러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찰적 말하기와 배려의 듣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찰적 말하기와 배려의 듣기를 하게 되면 타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사실 이 여유가 생긴다는 것, 이게 사실은 성숙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요새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민주사회라는 건 민이 주인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인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민주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해야 되고 실천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성숙한 민주사회를 꼭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 시민의 자격은 사실은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민주 시민의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대신에 우리를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스리는지 거느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의 자격으로서 혹은 우리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런 일들을 실천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이런 소통 능력을 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민주시민은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담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아직 못 가져도 상관없어요. 왜? 앞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에 담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한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의 생각과 다른 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수렴점을 찾으려면 다르니까 수렴점을 찾아가는 건데 가끔씩 우리는 그걸 잊게 되죠. 단순히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랑 다른 건 다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나의 생각을 방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단순히 이기고 지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특강은 혹은 이 책은 제가 언어학자로서 국어학자로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만들어진 그런 생각이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음성학자이지만 오늘은 음성학이 아니라 언어가 사회에서 어떤 언어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언어학자로서 제가 고민을 했고 사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답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성숙도,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바람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해요. 이 줄다리기를 보기 위해서 줄다리기 경기를 뭔가 경기를 관절하려면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전 포인트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두 뭔가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줄다리기를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줄다리기를 하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쉴까? 저기서 말할까? 뭐 여러 가지 줄다리기요. 이렇게 표현해볼까? 저렇게 표현해볼까? 이 단어로 해볼까? 저 단어로 해볼까? 내 마음속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기를 바라볼까? 저기를 바라볼까까지도요. 많은 줄다리기 속에서 제가 의사소통 맥락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줄다리기는 내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회 전체 안에서도 언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거대한 언어 표현들 사이의 줄다리기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새로운 명칭을 고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새로운 명칭을 고민하게 될까? 혹은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 왜 기존의 명칭들이 나에게 불편해질까? 이게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새 말이 등장하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기존의 틀이 너무나 낡아 있으니까 내 생각을 담을 수가 없을 때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틀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회적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언어의 이제 숙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전제하죠. 언어라는 거는 원래 학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오늘은 뺐는데 유행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건데 그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실은 기득권자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누가 학습을 시키냐면 어른이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른으로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런 유행어나 신어에 민감하게 어른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은 언어라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나한테 지금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유행어를 만드는 기저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의지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못 알아듣게 하자 이런 네. 그래서 사실은 언어라는 건 학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배워야만 되고요. 내가 새로운 거를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새 말이 인정받아야 그게 사회 속에서 통용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경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거의 존재거든요.
무엇을 무엇으로 부르자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들이 그 표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표현을 하자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과거의 생각들이 담겨 있는 생각을 굉장히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언어라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습의 총화,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뒤돌아 살핀다는 거, 성찰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이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구나, 괜히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가 노리는 바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 언어가 그것을 담기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도 썼지만 오늘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 오늘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 표현이 불편해졌어요. 내 마음에 안 차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낡은 표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태까지 편했는데 불편해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내 불편해지는 마음, 이 언어 표현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 순간,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받는 순간 줄다리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질서의 도전장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는 얘기죠. 뭔가 부르던 것들을 명칭을 바꿔주는 거.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저렇게 부르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관습적으로 표현했던 그 표현들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번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열하게 방어하고 치열하게 공격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기존의 생각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표현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반대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을 바꿀 거고 세상을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치열하게 그 생각들이 그 용어를 통해서, 그 표현들을 통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표현들이 부딪히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딴죽을 걸어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은 나의 생각을 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 드러난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언어의 힘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의 룰을 알았으니까, 관전 포인트도 짚었으니까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2004년 4월 22일 날 오후에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평양북도에 기차역이 폭발을 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큰 폭발 사건이었기 때문에 150명이 사망을 했고요. 심지어 그 평안북도 그 작은 기차역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150명이나 죽었고요. 그 다음에 1,3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옥이 완파된 게 1,850채예요. 부분 파손은 6,300채가 부분 파손이 됐고요. 특히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었는데 이 기차역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그 초등학교가 붕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150명 중에 사망했던 사람 중에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폭파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면이에요. 기차역이고, 여기 보면 기차가 화물차였는데
완전히 종이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여기예요. 이 지명과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이나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이렇게 써요. 룡천이라고요. 리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자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에서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죠. 어떻게 표기하냐면 용천이라고 표기를 해요. 자, 이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또 큰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남북 관계는 지금은 너무 경직된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호 물자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했고, 적십자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온정의 손길을 다 모아가지고 짐을 싸서 구호 물자를 육로로, 심지어는 해로 육로를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육로를 통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호 물자를 담아서 보낼 때 뭐라고 쓸 거냐가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용천 재복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는 용천이라고 되어 있고 이래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를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어떤 그 표기법을 가지고 있고 이 표기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독특한 표기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장은 남북 표기법 경기장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장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르로 쓸 거냐, 그냥 르를 안 쓰고 이응을 쓸 거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이 그냥 이거 룡천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용천이라고 쓰고 룡천이라고 쓰고 용천이라고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국립국어원 이렇게 꼰대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심각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표기법은 관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주도적으로 표기법을 가지고 있고 어문 규정을 가지고 이 규정에 맞게 표기를 해라 라고 성문법 형태로 되어 있는 표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이에요. 두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관주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표기법 체계를 쓸 거냐는 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표기법을 따르면 A 정부가 마련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B 표기법을 쓰는 것은 B라는 정부가 마련한 표기법 체계를 어문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관습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어 철자법은 관습적으로 쓴 거를 사전에 올려서 사람들이 어떤 철자법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 사전을 뒤져서 사전에 있는 표기법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 관습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철자법도 영국식 영어가 다르고 미국식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영국식 영어를 따를 거냐, 미국식 표기법을 따를 거냐는 이만큼의 이데올로기적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관이 주도하고 있고 표기법, 어문 규정이 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정한 대로 규정을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법으로 만든 걸 가지고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에 맞게 표기하라. 사전에 없는 건 이 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최룡해라든지 리설주라든지 룡천이라고 남한에서 표기하는 순간 사실 여러분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돼요.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반도와 부속도서요. 뭐냐면 북쪽은 사실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헌법에는 그래요. 그리고 헌법에 대한 해설로
이렇게 그 여기 밑에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합법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사실은 남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헌법 제3조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그 불법 집단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 집단이 정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표기법을 만들고 그 어문 규정을 만든 걸 우리가 따른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왜 이걸 그냥 이렇게 쓰지? 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북한에 물자를 보냈는데 용천 이렇게 보내면 북한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낸다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일이 될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용천이라고 보내면 뭐야 쟤네들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해법이 뭐였냐면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였어요. 소위 용천 이렇게요. 그러나 그거는 완벽한 그건 아니었죠. 어쨌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한하고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가요, 선생님? 남한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뻔한 얘기를 물어보느냐? 뻔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남한에서 사용되는 말은 뭐죠? 네? 서울말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하죠? 표준어는 한반도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말이고요. 한국어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한국어라고 할까요? 조선어. 그렇죠, 사실은. 같은 언어를 사실은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표기법의 단순한 줄다리기가 아니라 한국어와 조선말의 줄다리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는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언어고요. 조선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언어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요. 이게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영국 사람 A씨가 있어요. 그 A씨가 두 번째 언어로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 A씨한테 어떤 친구가 여기 광렬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그 영국 친구한테 영어로 물어봤어요. 너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A씨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코리안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근데 그 A씨가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렬이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두 번째 언어로 무슨 언어를 배우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A씨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매우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A씨가 사실 이건 단순한 답변이 아니에요. A씨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답변이거든요. 뭘 배우니? 그랬을 때 내가 한국어.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사람이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너 지금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있니? 조선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북한의 우호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호적인 사람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언어를 함께 부를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한국어라고 해서 불편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불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학자예요. 자, 그때 이제 퀴즈를 낼게요. 이런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전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사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00 그때 여기 4년인데 그 이전부터 그런 제안을 문익환 목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5년부터 2004년부터 이제 책 양측이 편찬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하고 위원회를 2005년에 만들어가지고 곧 2019년에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 편찬 위원장이 지금 그 우리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신 홍정성 교수님이에요. 현재 편찬 위원장이. 그 전에는 고은 선생님이 이제 이끌었었고요. 시작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책임을 맡고 2019년에 편찬을 하실 분은 홍정성 교수님이에요. 자, 이 사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결의말 큰 사전이에요. 결의말 대사전, 큰 사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들이 그 양자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조선어 큰 사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어 대사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함께 아우를 말이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그때 해법이 결의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결의말이라는 거를 만약에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용어가 되겠죠. 결의란 피부치, 즉 혈통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이 결의말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적당한 용어가 아니죠. 이렇게 자꾸 불편해지는 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민족어라고 불러보자. 이것도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우리말? 그러면 남의 말을 전제하는 건가? 제가 이것도 사실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우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소외시킬 수 있구나.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말 소리의 체계라는 책을 제가 썼을 때예요. 쓰고 나서 제가 한참 지나서 어떤 중국 학생이 제 대학원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책에서 우리말 소리의 체계, 물론 저희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거를.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앞으로는 우리말이라는 거를 쓰지 말아야겠다. 근데 책의 제목을 바꿀 수는 없어서 지금도 그 책은 그렇게 우리말 소리의 체계 이렇게 편찬이 되고 있지만, 계속 출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말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표현 같진 않죠. 한글어라는 말을 사용해 보자. 왜냐면 한글을 둘 다 쓰니까. 근데 글자인데 이거 언어 이상하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고려 민족어 이렇게 말을 해보자. 이것도 너무 민족지향주의적인 것 같고요. 한민족어 혹은 한어 이렇게 불러보자. 그래서 이건 김양진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한민족어를 줄여서 한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도 한어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심지어는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불러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명칭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한국어라고 부를까 조선어라고 부를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아마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제3의 명칭을 고민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 미래 세대니까 내일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경기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구경시켜 드렸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 다음 경기장으로 떠나봅시다. 다음 경기장은 여러분이 결혼에 관심이 혹시 있으세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점점 지표를 보면. 네,
결혼과 관련된 표현들의 경기장이에요. 결혼과 관련된 표현들이 경기를 벌이고 있어요. 그 경기장으로 한번 이번에 이동을 해서 떠나봅시다. 자, 입사지원서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곧 그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입사지원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 이직을 위해서 입사지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입사지원서를 보면 꼭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여부. 여기에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의 선택지는 몇 가지죠? 2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미혼이고 하나는 기혼이에요.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까요? 자, 사실은 이 선택지 2개가 있다라는 건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첫째, 세상 사람들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 크게 2가지 부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2번째 세계관은 그 세상에 딱 2가지 범주밖에 없고 그 2가지 범주는 하나는 미혼, 하나는 기혼밖에 없다. 이게 그 세계관이에요. 2번째, 결혼 경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기에 안 속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2번째예요. 자, 왜 결혼 경험 여부냐면 미혼이라는 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 아직 경험이 없다는 뜻이고요. 기혼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했음, 즉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혼과 기혼은 그 현재의 결혼 상태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혼 경험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혼과 기혼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그러니까 현재의 세계관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아직 결혼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 전 세계에는 그 다음에 아직 결혼의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과 이미 결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2가지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혼도 아니고 미혼도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혼과 미혼으로 결혼 여부를 나누었던 세계관이에요. 어디에도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기혼, 없으면 미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는데 이걸 딱 듣고 나면 5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제가 생각한 5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기혼이 이미 결혼했다 라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결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 모두가 기혼에 속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인데 과거의 결혼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기혼자예요? 미혼자예요? 과거의 결혼 경험이 있으니까 저 세계관에 따르면 기혼이죠. 그런데 현재의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인데 결혼했잖아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미혼이라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이니까 언젠가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당신은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 미혼이라고 찍는 순간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하겠다는 동의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은 언젠가는 결혼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혼이라고 찍으면 과거에 결혼 경험이 없는데 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범주 안에 내가 동그라미를 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도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받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라 현재 결혼 상태를 물으면서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이 다르다는 거죠. 질문은 현재 당신의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답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관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전 세계에서는, 이전 시대에서는 이게 답과 질문이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긋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으로, 옛날의 이데올로기로 범주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취업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이력서에 쓸 때 기혼인가요? 미혼인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답을 달아줘요. 심지어는 인사팀에서 답을 달아줍니다. 이럴 때 안 써도 된다. 근데 이혼했으면 그냥 미혼이라고 해라. 그렇지만 미혼이라고 하면 왠지 자기가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어떤 카페냐면 이혼을 한 사람들의 카페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이게 쟁점인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러니까 이런 자기하고 관련이 없을 때는 이게 민감하지 않은데 자기하고 관련이 생기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본다. 당신의 결혼 여부를 묻는데 당신은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근데 나는 답을 못하겠다. 나 어떻게 답해야 되냐? 기타는 없느냐? 기타는 없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기타라고 하느냐? 그러면 또 굉장히 이야기가 구질구질해지니까 나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카페 회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답니다. 저하고 전 기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없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기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가족들을 막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혼이라고 쳤는데 가족이 있으면 애가 있어. 그럼 이거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정말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썼는데 결혼기념일을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혼자라고 썼더니 결혼기념일 거기서 막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고민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타라고 쓰는데요. 그랬더니 어머 기타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농담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불편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기혼이라는 것, 미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기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별도로 있는데 미혼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미혼이라고 찍는 순간 당신은 결혼이라는 고를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같이 주고 있어요. 나 미혼? 아, 그러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미혼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마치 미성숙처럼요. 성숙이 지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으로 가야 되죠. 결혼도 그러니까 미혼에서부터 기혼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미혼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혼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안 담고 있나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요. 기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결혼했음이죠. 사실 기혼이 이미 결혼했으면 과거인데 현재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달라지게 하고 있어요. 즉, 한 번 한 결혼은 유지해라라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요. 당신이 기혼이려면 다시 미혼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혼인자이려면 기혼, 즉 과거에 했던 결혼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나는 기혼이 되나요? 미혼이 되나요? 그래도 당신은 그 배우자와의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게 기혼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즉 한 번 한 결혼은 무조건 다 끝까지 유지해라. 이런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미혼이 굉장히 불편한 그룹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혼? 나는 도달할 골이 나의 골이 결혼이 아닌데 미혼이라고 함으로써 너는 결혼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난 결혼 안 할 건데? 그런데 미혼이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미혼이란 말을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째는 결혼 선호율이라는 거를 조사했어요. 98년부터 통계청에서 몇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13살 이상 혹은 15살 이상, 이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결혼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결혼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묶은 다음에 그 퍼센트를 이제 연차별로 쭉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98년이었는데 79.5%의 남자, 즉 거의 80% 정도가 결혼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다, 선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자는 조금 낮아요. 전 끝까지 여자가 낮아집니다. 네, 여자는 굉장히 결혼에 그 여러 가지로 힘든가 봐요. 그래서 70%가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의 선호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을 통해서 남자들이 확 꺾입니다. 6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 2016년 현재 남자들 중에는 56.3%가, 여자들 중에는 47.5%가 결혼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거다, 괜찮은 일이다라고 맞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50% 정도의 인구가 결혼이라는 건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씌워서 너희는 꼭 결혼을 해야만 해 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조혼인율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처음 조사된 게 70년인데 70년에 9.2명이 1000명당 9.2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 마지막 통계가 2014년인데 5.9명이에요. 1000명당 5.9명. 그래서 45년간 64%가 줄었어요.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우리는 결혼의 이데올로기를 막 강요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초혼 연령을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90년부터 2015년까지 지표를 보면 15년간 남자는 4.8세가 높아졌고 여자는 5.2세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 이것들을 보면 그 남성 인구, 여성 인구에서 20대, 30대가 결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연간 옛날에 2010년 현재 26.7%가 35에서 39세가 결혼을 했는데 2010년에는 미혼 인구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렇죠. 죄송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2010년에 26.7%인데 1990년대에는 3.8%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거나 만혼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 인구는 더 남자가 사실은 연령별로 보면 더 이렇게 뒤쪽까지 결혼을 안 한 미혼 상태가 많은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지율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혼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미혼이 불편해서 미혼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기혼도 불편해져요. 슬라이드가 중간에 없어진 것 같은데 미혼이라는 말이 불편해지면서 사람들은 비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통계를 먼저 한번 볼게요. 기혼도 불편해지죠. 그래서 기혼인에 대해서도 이미 결혼했음, 그 한 번 결혼한 건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사람들의 퍼센트인데요. 아까 결혼 선호율하고 반대죠. 이혼을 하는 게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998년에는 남자가 63.7%, 여자가 57%였어요. 인구의 한 60%는 뭐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이게 전체 인구의 39.5%밖에 안 돼요. 60%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한 결혼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세계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세계관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를 주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새로운 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혼율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이혼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1000명당 이혼율이 45년간 5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미혼과 기혼의 양분법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고민하면서 비혼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비혼이라는 거는 주로 미혼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면서 나는 아직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 즉 언젠가는 결혼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비혼자다. 즉 결혼하기 싫다. 내가 왜 꼭 결혼을 내 인생의 도달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사실 이 비혼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쓴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약간 학술적으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unmarried 커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혼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married는 아닌데 결혼식은 안 했는데 커플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학자들이 비혼 가구라든지 비혼 커플이라든지 이렇게 써왔던 거거든요. 그걸 차용해서 비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의지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렇게 부르자.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이런 인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 신문에 등장한 거는 89년이고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로 등장을 해요. 제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신문을 보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하지만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2000년대 가구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비혼 가구가 늘어날 거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99년에도 비혼 커플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말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경향신문에서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혼전 동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돼요. 동거 트렌드를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성계에서 썼던 거는 2003년 고즈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즈음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 2003년에 대구에서 비혼 캠프라는 걸 열어요. 비혼 여성들의 모임을 이제 주선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미혼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혼 캠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단체에서 한 4, 5년 전부터 미혼이라는 단어 대안으로 비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2003년에 4, 5년 전이면 90년대 후반쯤에 여성계에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돌싱이라는 말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기혼자들이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내가 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혼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게 돌싱이죠. 돌아온 싱글이요. 그러니까 싱글은 싱글인데 돌아온 싱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돌싱남, 돌싱녀 이런 말이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는 당신은 지금 싱글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이제 신문 칼럼에 썼는데 50 가까이 된 사람한테 뭐 싱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싱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오싱이에요? 돌싱이에요? 오싱이 뭐고 돌싱이 뭐예요? 그랬더니 개그 콘서트네. 오싱이 뭐고 돌싱이 뭐예요? 그랬더니 돌싱은 돌아온 싱글이고 오싱은 오리지널 싱글이라는 거예요.
만 원이 늘어나니까 이 나이가 한 50쯤 됐는데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이 돌싱이냐 오싱이냐 구분해야 된다. 구분의 욕구 때문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돌싱이에요. 난 돌싱이다. 네. 그러면서 하는데 이 논리의 세계와 언어의 세계는 좀 달라요. 논리의 세계는 전체가 이제 싱글이 있다면 싱글에는 돌싱과 원싱이 있겠죠. 원싱이라는 건 원래 싱글. 그래서 원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돌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돌싱은 살아남았고요. 유행어가. 원싱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논리의 세계에서는 돌싱과 원싱이 다 있어야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서는 원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싱글이 원래 원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표가 더 많은 게 대표자가 하위, 그러니까 자매어라고 하는데 자매어에 같이 쓰인다는 거죠. 이건 이따가 또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서울여대를 설립했던 그 돌아가신 고환경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고가 났어요. 그래서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7세인데 부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97세에 돌아가셨는데 미혼인 고 박사의 빈소는 이제 굉장히 이상하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미혼인 97세예요, 이 사람. 근데 아직도 미혼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요새 만 원이 늘어나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약간 앞하고 뒤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환경 박사님의 부고를 보세요. 여러 개 신문에서 났는데 미혼, 독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결혼 여부를 부고에다 실어야 될까요? 이게 이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이 남자라면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이다, 독신이다를 그냥 관습적으로 밝혀줬던 과거의 습관은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고 그 이데올로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당신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렇게 불러왔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출발이 될 거라는 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장은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있어요.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남녀 불평등 여전히 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몇 년도의 신문기사의 제목일까요? 근접하게 맞히는 분에게는 책을 2권 드린다 그러면 되게 시결하겠죠? 네. 몇 년도 기사일까요? 네. 몇 년도 기사일 것 같아요? 80년. 또 2000년 초. 네. 놀랍게도 78년이에요. 78년 기사예요. 78년 기사. 놀랍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남녀 불평등 여기가 더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깊다. 여전히 방점이 찍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기사가 뭐냐면 한성여자대학교죠. 한성여자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가 쓴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까지 읽어봤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격세지감은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여교수님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30대 여교수, 40대 여교수, 60대 여교수. 60대 여교수의 경우에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단산을 못하고 6, 7을 막 낳는 거예요. 40대 여교수는 여교수라면 여자 교수님이니까 여성 교수님이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여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40대 교수는 이런 인터뷰가 나와요. 딸을 셋인가 넷을 낳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산을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은데 40대 아이를 가져요. 그러다가 난산을 하고 아이를 잃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나 그러면서 단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78년에. 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적했던 것이 지금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요즘 아들을 낳겠다고 뭐 4명, 5명 이렇게 낳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그 남편이 바람피고 이런 사람 없죠. 그 놀랍게도 60대 여교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아들이 없다고 아들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드디어 낳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는 이건 굉장히 오래전 일 같지만 78년 일이에요. 네. 이렇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여기에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쓴다. 여기 진짜 정말 아직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미망인이라는 말은 뭐냐? 그거를 통해서 차별과 불평등의 표현 경기장으로 다음 경기장을 떠나볼 거예요. 자, 미망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같지 않아요? 자, 미망인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미망인이라 함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냐면 남편이 죽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순장제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춘추 자시전에서 어떤 그 말을 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자칭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칭으로 안 쓰죠. 타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누구의 미망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죽어야 했는데 안 죽은 부인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기사에서 미망인이라는 말을 써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폭력적인 얘기예요. 자, 게다가 이 미망인이라는 말을 잘 보면 어떻게 용법이 사용되냐면 A의 미망인 B씨 이렇게요. 그냥 미망인 B씨 이렇게 안 하고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꼭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여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미망인이 불편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과부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과부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과라는 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가 부족한 사람이 돼버려요. 게다가 남한테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망인하고 과부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이렇게 높임말 같아요? 미망인이죠. 왜 미망인이 높은말 같을까?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순장제도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망인은 신분이 높은 남자의 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과부는 아닌 거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유부인이라는 말 쓰자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유부인? 남아있는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가족처럼 유부인이라고 쓰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은 유가족을 쓰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왜? 전쟁, 유가족. 그러면 전쟁 미만인을 대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유부인이라는 말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전쟁 미망인을 대체할 말이 필요하죠?
그럼 전쟁 미망인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여러분, 전쟁하고 관련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룹은 두 그룹이 있어요.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예요. 전쟁 남편 없어요. 전쟁 부모 없어요. 아이를 잃어도 전쟁 부모라고 안 해요. 그냥 아이를 잃은 부모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 의해서 아이를 잃은 부모 이렇게 얘기하지 딱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지칭하면서 전쟁 부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그 집단이 약자라는 것이고 이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권력 구조가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동과 여성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아동 이퀄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사실 그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미망인 때문에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 보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어로 대체하지 말고 그냥 길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그 표현을 대체할 표현을 꼭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는 거죠. 다음은 여교사와 여성교사의 줄다리기입니다. 사실은 여교사라는 말은요. 여교사, 여교수, 여검사, 여판사, 여의사, 배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남교사, 남교수, 남검사, 남판사, 남의사, 남배우 부자연스럽죠?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죠? 여류작가, 여류소설가, 여류문인, 여류문학 그런데 남류작가, 남류문학 이런 말은 안 들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학은 남자가 하는 거고 교사는 남자가 하는 거고 교수는 남자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검사는 남자여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성으로 두 가지를 다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교사는 그 언어의 세계를 보면 교사는 남교사와 여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남교사가 교사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는 우연한 공백이지만 그냥 교사로 남자를 대표하는 남자를 지칭할 때 교사 그런데 여자는 여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그러니까 교사는 남자여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은요. 근데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간호사 이렇게 부르죠. 간호사 그러면 여자니까. 그래서 여간호사 이렇게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간호사, 남간호사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성별을 반대로 꼭 붙여주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72년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늘어나서 큰일 났다. 72년에요. 이게 72년에만 되는 게 아니라 7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6년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도 그러고요. 그러면 남자 교사하고 여자 교사하고 여성 교사하고 남성 교사의 비율이 50대 50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해서 50대 50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등학교까지 했을 때 50대 50이 된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90년도예요. 1990년도예요. 그런데 72년부터 여성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근데 96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 넘어가서 실제로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2016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이 72% 2006년에 그 다음에 현재 2016년에도 77%예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교 2000년인가부터 그 쿼터제를 교대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한 성이 25%를 넘지 못한다라든지 40%를 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마다 쿼터제를 줘서 남학생을 이제 더 이렇게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 20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아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반반 정도가 돼요.
옛날에는 교사가 60% 정도, 2006년에는 70%, 60% 정도가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40%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여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초 현상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교사는 남자여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보이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 연차별로 보여준 거고요. 대학을 볼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교감, 교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2016년에 초등학교 교장 중에 교장 중에 34.5%만 여성이에요. 여성이 지금 80% 가까이가 되는데도 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90%예요. 자, 그래서 국제 지표를 보면 2012년에 한 건데 초등학교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82%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여성이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 98.9%, 이탈리아도 96.9%, 미국 같은 경우는 86.7%죠.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여성 교사가 많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학 교수 비율이에요. 2016년 보시면 전체가 22.6%예요. 전체 대학 대학이 전체가 22.6%, 사립대학이 25.1%, 공립대학이 12.7%, 국립대학은 14.6%에 불과해요. 여성 교수가. 자, 초등학교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화가 되고 있다. 자꾸 교실이. 그러면 대학은요? 남성화가 이미 끝났겠네요. 그런데 아무도 대학에서 남성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70년대 이전에 비율이 낮을 때도 초중고등학교에 남성화가 여학생들한테 심각하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대학에서 여교수 비율이 낮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지도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신문에 절대 안 납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 대학교에 있는 교원 중에서 여성들이 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총장이거나 학장인 경우 이런 교직자 비율을 보면 국립대 0%, 2011년부터 2016년까지 0%. 여기 사립대는 여대에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8.7%에 불과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성들이 지금 왜 교대에 몰리고 그 다음에 사대에 몰리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여성화가 막 심각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3대 7 정도밖에 안 돼요. 7대 3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가 70%예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취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30대 기업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30대 기업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직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여기 보시면 여자가 4%, 5% 쭉 해서 66%가 신세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음서부터 높은 데까지. 자, 이러니 안 뽑아주니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시험 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숨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를 준비했지만 다 넘어가고요. 법조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 성비가 30대 26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 신문을 보면 여성 검사가 너무 많아져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연수원에서 성적이 높아서 검사로 임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40%, 50%가 여성이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신문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왜 큰일 났을까요?
자, 그다음에 판사를 보면요. 이태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법조인, 여성 법조인 1호예요. 근데 그분이 판사를 못했어요. 판사 임용을 거부당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에서 52년에 여성은 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첫 번째 여성 검사가 나온 게 82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여성 검사가 됐어요. 2016년 9월 7일 현재 검찰국 대법원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세요. 2급 이상의 여성 비율이 몇 %일까요? 고위직 공무원, 장관급 공직자는 몇 %가 여성일까요? 볼까요? 5%, 3%, 1.3% 없다는 거죠. 네. 청년의 성별은 뭘까요? 청년 그러면 어떤 성별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나요? 중성인가요? 그럴 것 같지만 재밌게도 소년은 있는데 청년은 없죠. 어떤 곳은 여자, 남자가 다 있는데요. 어떤 단어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청년이 대표적인데요. 재밌는 거는 소년이라는 말은 90년대에 나타난 단어인데 젊은 남자를 소년이라고 했어요. 핵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1910년대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된대요. 그래서 소년을 밀어내고 청년이 이제 젊은 남성, 미혼의 젊은 남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니까 청년 실업 그러면 누구에게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남자에게 더 절실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 대책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청년 실업 대책 그러면 이렇게 배낭을 맨 남자들이 나와요.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지로 보세요. 실업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남자가 나오죠. 네, 다 남자예요. 이렇게요. 물론 남자 이미지만 다 봤는데요. 주로 남자입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한 분 있어요. 자, 다음은 주요대, 명문대, 명문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냐면 사실은 대학은 서열이 있다. 이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이 주요 대학에 안 끼었어 봐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섭섭하겠죠? 이런 감수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요 대학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내가 생각하고 믿고 생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거다라는 민감성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장 아주 빨리 갈게요. 관점의 문제예요. 고객, 사은품 이런 용어는 기업의 관점이에요. 기업이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기자라면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는 기업 편 이렇게요. 소비자라고 말할 거냐 고객이라고 말할 거냐는 나의 관점을 굉장히 다르게 드러낸다는 거죠.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여의도가 늘 기준이 돼요. 이거는 서울 중심적이고 국회 중심적이죠. 여의도. 네.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분리수거, 분리배출. 여러분 분리수거 하죠? 근데 분리수거는 사실은 분리해서 수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수거해 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 그 주인으로서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배출이지 왜 분리수거라고 얘기하게 하느냐. 누구의 관점이냐 이거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랬어요. 띠디디디디 하면서 이제 전철이 들어오면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죠? 안전선 안쪽으로 안쪽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 국어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안전선 밖에 있으라고? 어디에 있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왜 그랬지?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안전선 바뀌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밀 안전 진단 통과 이러면서 경축을 하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파트는 외부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다는 뜻이거든요.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 위험한 아파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축을 해요. 무엇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서 경축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 경기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대통령이제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공화 국가죠.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그 권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원래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통령제 이렇게 이제 프레지던셜 시스템이라는 거를 대통령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왕조 중심의 어떤 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볼까요? 대통령은요, 크게 다스리고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느리다, 다스리다가 무슨 말일까요? 다스리다는 말은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돌봄으로써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관리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한 저는 민주주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2015년, 16년 계속 했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김부겸 의원이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닌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뭐 이 얘기를 이제 그 지난 탄핵 정국 때도 비슷한 얘기를 누가 이렇게 컬럼에 계속 쓰더라고요. 제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최고위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은 비슷한 생각을 누군가 동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컬럼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백재현이라는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우리가 헌법을 고칠 때는 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처음 대통령제를 만든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사회를 보는 사람, 그래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프리자이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즉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오지만 왕조의 이데올로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인데 권력을 대통령한테 우리가 위임해서 우리 권력을 가지고 해라, 나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거느리고 통제하게 되는 꼴이 된 거고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불리는데 당연히 크게 거느리고 다스려야죠. 명칭에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 말고 어떤 말을 쓸까 이런 거에 통령, 민통령, 주석, 국가의장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장, 장이라고 그러죠. 장이 뭐냐면 어른장자예요. 이것도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어요. 어른만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가 이런 식의 공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이라는 말 대신에 무엇을 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를 톱아보면 우리가 보인다.
그리고 언어를 훑어봐서 우리가 새 언어로 표현을 생각하고 그거를 확장시키고 사회에 받아들이게 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